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상이 국어쌤입니다. 오늘은 윤동주의 소년 시 해석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거 지금 필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놨지만 원래 윤동주의 소년은 산문시예요. 시인데 이렇게 시가 짧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산문처럼, 산문은 아니고 운문입니다. 시니까. 하지만 운문인 시인데도 어떤 그 호흡이 좀 길게 줄줄줄 이어지는 이 산문시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필기할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놨어요. 자, 글의 갈래는 마치 산문처럼 줄글처럼 호흡이 길게 이어지는 산문시다. 산문적이다. 서정시,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시고 대부분은 현대시는 자유시죠. 자, 성격sak 알게요. 성격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이런 부분 회상적이고 자기의 어떤 자신의 내면 얘기를 하네요. 고백적이고 서정적. 그리고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감각이 어디에 보이는지 봅시다. 순이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애상적. 자, 이 애는 조심하세요. 사랑의 자가 아니라 비애할 때 애기 때문에 슬프다. 슬픔, 그리움으로 인한 슬픔, 애상적. 자, 어조는 그리움의 어조고요. 자, 주제는 간단하게 뭐 순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또는 쓸쓸한 가을에 순이를 그리워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를 아직 이제 읽기 전이지만 특징을 먼저 볼게요. 자, 특징 먼저 한번 보고 시 해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복습할게요. 자, 특징 첫 번째는요. 와, 이 시의 굉장히 큰 특징인데 시선이 이동됩니다. 그래서 이 시적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화자인데요. 시적 화자가 하늘, 눈썹, 손바닥, 강물, 순이 이런 식으로 어떤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가 전개돼요. 그래서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시적 화자의 시선의 이동이다. 자, 이 부분 중요하고요. 이 시가 줄줄줄 이어지는 산문시인데도 굉장히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시어, 단어, 그리고 식구 두 단어 이상인 한 단어인 시어도 반복되고 두 단어 이상의 식구도 반복되고요. 지금 여기에는 미리 안 썼지만 문장의 종결어미도 현재형 시제로 맞추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운율감, 리듬감을 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시가 은근히 연쇄법이 좀 보입니다. 저 연쇄법 우리 배웠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게 문장이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을 앞에서 그 다음 문장을 이 시작할 때 앞에 있는 문장의 끝부분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시작할 때 이런 게 연쇄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꼭 세네 개가 이어질 필요 없고 연쇄법은 한 번만 이어져도 연쇄법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이 시도 약간 연쇄법이 좀 보여요. 시어의 연쇄적 배치 어디에 이제 연쇄법 같은 느낌이 보이는지 이따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시를 보면은 졌다가 아니라 떨어진다, 펼쳐져 있다, 그리고 현재 시제 묻어난다라고 니은다라고 해서 현재 시제를 활용해서 현재 시제를 쓰면은 지금 현장감을 줍니다. 생동감을 줘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현장감이란 단어가 있다고 해서 이 시가 되게 역동적이진 않습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이 되게 세게 느껴지는 건데 현장감? 그러면 이 시는 되게 역동적인 시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현장감은 실제로 지금 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읽는 독자가 지금 현재의 어떤 시적 화자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그 정도 의미의 생동감과 현장감이에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 추상적, 이거 별표할게요. 이건 시험에 아마 꼭 나올 건데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를 다른 말로 눈에 보이게 표현한다고 해서 감각화 또는 형상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응용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따가 이 부분 설명할 때 잘 들으세요. 자,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죠. 뭐 슬픈 가을, 단풍잎,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좀 쓸쓸하게 그리움의 정서라는 그 분위기 형성 잘하고 있고요. 역설법도 있어요. 자, 7번 역설법. 이제 역설법을 쓰면 항상 얘들아 반어법, 그러니까 반어법은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거고 역설법은 문장 자체가 앞뒤가 좀 모순이 되는 이런 걸 역설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역설법을 쓰면 반어법, 역설법 두 개 모두 다 어떤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어를 쓰던 역설을 쓰던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역설법은 그 역설법이 쓰인 곳도 그 지점도 알아야 되겠지만 역설법이 쓰인 그 식구, 시행 같은 경우는 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따 역설법 봅시다. 자, 시적 화자의 행동과 그에 따라 떠올린 이미지의 연쇄를 통해 아까 말했던 연쇄, 시적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해, 또 시선이 이동해, 그
그러면서 떠올리는 이미지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문장보호에 사용을 해서 뭔가를 집중하게 만드는데 문장보호가 다른 건 아니고 이게 하이픈처럼 찍 긋는 부분 이런 문장보호가 몇 군데 쓰여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앞뒤를 좀 그 독자들이 좀 집중하게 되는 주목하는 효과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이 시는 산문시야. 산문시는 자칫하면 리듬감이 잘 느껴지기 되게 어려워요. 산문처럼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시어의 반복, 식구의 반복, 현재형 시제를 가진 현재형 시제의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운율감을 잘 형성하고 있다까지 미리 보았습니다. 한번 시를 읽어본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바로 해석 들어갈게요. 우선 시인과 제목 외우세요. 자, 윤동주 1910년대부터 40년대 활동을 했고 너희 많이 알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활동을 했고요. 사실 소년이란 시는 윤동주의 다른 알려진 시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모의고사에 몇 번 출제됐기 때문에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갔죠. 자,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윤동주의 소년. 여기저기서 단풍님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자, 뚝뚝 떨어진다. 하강적 이미지, 좀 쓸쓸한 이미지. 단풍님이 떨어져 나온 자리에, 단풍님 떨어져 나온 자리, 그 자리, 상처의 그 자리에는 봄을 마련해 놓고, 자, 봄, 이것은 희망이겠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자, 시적 화자가 나뭇가지 위에 하늘을 보고 있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자, 선생님이 그냥 이거 다 읽은 다음에 들어가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처음부터 필기하면서 분석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 영상을 지금 너희가 시험 대비를 하는 중에 볼 거기 때문에 자, 최대한 영상을 단축해 볼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시인과 제목 외우시고요. 자, 들어갑니다. 여기저기서, 자, 여기저기, here and there, this, that 이런 느낌이죠. 자, 지시어입니다. 지시어. 자, 지시어가 연속적으로 배치돼 있어요. 연속적 배치가 지시어를 연속적 배치했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여기선 지금 체크할 게 되게 많거든요. 하나씩 해볼게요. 자,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 우선 계절감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네. 가을이라는 계절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자, 단풍잎 같은 뭐뭐 같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자, 비유 중에서 직유법이죠. 직유법. 지금 직유법도 깨알같이 쓰여 있어요. 직유법. 자, 단풍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자,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얘들아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이게 시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지만 원래는 잘 찌려보면 뚝뚝 떨어지는 게 가을이 아니라 단풍잎이죠. 단풍잎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정상이겠죠. 상식적으로 가을에 이 슬픈 가을에 단풍잎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 약간 바뀐 느낌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주객전도다라고 설명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쓰진 않을게요.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원래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단풍잎이 떨어진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뭔가 일부러 좀 뭔가 바꾸어서 표현을 했다. 이 부분을 주객전도로 설명하시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필기하면서 들어갈게요.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슬픈 가을 시적 화자가 이제 뒤에 보면 뭐 순이라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든. 그래서 이 가을에 되게 쓸쓸하고 슬픔을 느낀단 말이야. 자, 시적 화자가 슬프니까 가을이 슬픈 가을이다 설명했어. 자, 이 부분 당연히 감정이입이죠. 시적 화자와 유사한 감정을 어떤 대상에 동의로 할 때 감정이입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많이 중요한 거 빨간색 펜을 할게요. 뚝뚝 떨어진다. 자, 뚝뚝은 음성상징어입니다.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의성어나 의태어죠. 의성어, 의태어 구분하시죠? 의성어는 멍멍, 똑똑 이런 소리고 의태어는 하늘하늘, 울긋불긋 이런 어떤 모습이죠. 모습. 자, 의성어,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 해. 그러니까 의성어나 의태어 하나만 있어도 음성상징어가 쓰였다라고 하면 돼. 자,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음성상징어로 표현했다. 그래서 그러면 음성상징어를 쓰다 보면 굉장히 조금 더 뭐랄까
형상화하는 거죠. 형상화 좀 더 감각적이고 시각화할 수 있어요. 좀 더 리얼함이 느껴지겠죠. 자, 떨어진다. 떨어진 거 상승이야, 하강이야? 자, 하강적 이미지죠.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는 뭐 이별, 죽음, 소멸 이런 마이너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강의 이미지, 소멸의 이미지, 이별의 이미지, 슬픈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줄에서 표현 기법 많이 봤네요. 여기저기서 지시어, 단풍잎 같은 직유법, 슬픈 가을, 감정이입, 뚝뚝 음성 상징어를 썼다. 자, 떨어진다. 그런데 이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다라는 말은 함정인데 이 시에서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쓰였다라고 하면 이 말이 맞냐 틀리냐 보려면 최소한 한두 개가 더 나와야 돼. 여기 뚝뚝이 있으면 아래 부분에 어딘가 최소한 하나 더 음성 상징어가 있어야지 다양하다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시에서는 여기서 뚝뚝 여기에만 음성 상징어가 있어서 음성 상징어는 사용을 했다. 이거는 괜찮지만 다양한은 또 틀려요. 자, 요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세요.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 근데 단풍잎이 떨어져. 이 부분 느껴지시나요? 약간 아주 세게 보이지 않지만 그죠? 아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자, 연쇄적인 방식이라고 했죠. 자, 여기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라고 했어. 단풍잎이 떨어진다고 했어. 그러면 다시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라고 한번 좀 비슷하게 받아서 이 부분에 연쇄법에 쓰였다라고 설명하신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그 자리마다 자, 단풍잎이 떨어져 나와. 그러면은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풍잎이 이제 떨어졌어. 그럼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는 약간 긍정일까 부정일까? 어떤 소멸의 어떤 상실의 상처 정도가 되겠죠? 상실의 상처. 아이고, 이거 선생님이 오늘 이거를 깔았더니 이제 이게 푹푹 들어가네. 일단 해볼게요.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했고, 이제 여기서는 살짝 희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풍잎이 떨어져 나왔지만 그 상실의 상처의 자리에 봄은 또 소멸이 아니라 소생, 다시 살아나는 것, 봄이라는 거 소생, 또는 희망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자세히 보면요. 계속 어떤 시적 화자의 시선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자, 시선이 이동되는 건 네모칸 박스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어떤 단풍잎을 보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를 시선을 약간 이동했어.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봤고 그 나뭇가지 위에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시선의 이동을 네모칸 박스로 하고 있어. 자, 이 하늘이 펼쳐져 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끝까지 보면 순이라는 대상을 되게 그리워해서 쓸쓸한 그 정서가 좀 주된 정서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시어들이 있어. 자, 그거는 플러스로 할게. 아까 봄이 플러스였고요. 자, 나뭇가지 위에 파란 하늘. 이 하늘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것은 플러스겠죠? 자, 좀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윤동주의 시에서 하늘이라는 시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게 어떤 내가 추구하는 동경의 대상일 수도 있고 이 시에서는 뭔가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긍정적이다까지 아셔야 돼요. 그냥 순수한 자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자, 떨어진다. 펼쳐져 있다. 라고 현재 시제를 계속 쓰고 있네요. 자,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면 가만히 하늘을 이렇게 들여다본다. 자, 뭔가 가만히 관찰하듯 쳐다보는 것을 관조한다. 또는 사색, 어떤 걸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다 할 때 관조적이다, 사색적이다 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데요. 자, 하늘을 바라다 봤는데 하늘이 푸른색이죠. 자, 하늘이 푸른색이죠. 중요한 부분은 붉은색으로 처리할게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 위로 보이는 하늘을 이렇게 계속 쳐다봤거든? 근데 그랬더니 그 푸른색 하늘이 나의 시초가자 나의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드는 것 같다. 와, 이건 정말 시적인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이 시에서도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행인데요. 자, 이 부분은 하늘은 자연이죠. 눈썹은 시적 화자, 사람이 거죠. 하늘의 푸른색이 시적 화자의 눈썹에 이렇게 파랗게 물감이 든다. 아하, 이것은 인간과 어떤 자연과의 동화다. 자연 합일, 무라일체라고도 하죠. 자연과의 동화 하나가 됐다.
또는 합일되는 느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한자성어로는 자연 물화일체 물심일이여 라고도 하죠. 물화일체 물심일이여.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동화라고 말하면 돼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눈썹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씻어보면, 이제 씻어는 씻어보면 이라는 표현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자습서인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굳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면 아마 시조가자가 그 볼에 따뜻한 무언가 흐르는데 그걸 씻는다 표현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리움으로 인해서 하늘 바라보니까 뭔가 더 그 대상이 그리워. 그래서 내 볼에 따뜻한 무언가 흘러. 그것을 씻어본다. 이게 씻어보면. 자, 그리고 이 부분 뭐죠? 따뜻한 볼이라는 것은 시각인가요? 촉각인가요? 촉각이죠. 아하, 이 시는 진짜 감각적이구나.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보이면서 따뜻하다, 촉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는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감각이 드러나 있다. 이 말은 맞죠. 다양한 음성 상징을 쓰고 있다. 이 말은 틀리지만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있다. 이 말은 맞아요. 되게 감각적인 시네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따뜻한 볼을 씻어보면 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라고 해서 파란 물감, 이건 또 시각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의 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네. 자, 나뭇가지, 하늘, 눈썹, 그렇게 이제 손바닥 이렇게 네모칸 박스에 따라 시어가 계속 그 연쇄적으로 이동하고 있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자,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지금 눈치챘나요? 뭔가 계속 반복이 됐어. 들여다본다. 그죠?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이번에는 손바닥 다음에 뭐야? 손바닥 자세히 봤더니 손금이 보여. 그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흘러. 그러니까 실제로 손금에 강물이 흐를 리는 없고 그 아까 봤던 푸른색 하늘이 강물처럼 느껴지는 거죠. 손금에도 그 맑은 강물이 느껴지는 거야. 또는 이제 맑은 강물은 어쩌면 뒤에 보이는 그 그리움의 대상인 이제 숭이를 떠올리는 어떤 계기가 되는 시어일 수도 있겠죠.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또 맑은 강물이 흐르고 이게 두 번 있는 거 보고 이거 약간 잘못 프린트 됐나? 오탈자인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일부러 두 번 반복한 게 맞아요. 그래서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이제 이거는 조금 깊게 설명한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보이네. 이제 느끼는 거죠. 시조가자 느끼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맑은 강물이 손금에 흐르네? 맑은 강물이 흐르네?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어떤 자습서에는 이 두 번 반복하는 부분을 의외의 것을 발견한 놀라움을 표현했다라고 표현해주는 그런 자습서도 있더라고요. 의외의 것을 발견한 놀라움 또는 이제 그리움, 순위에 대한 뒤에 나올 그리워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다. 두 번 반복해서. 그리움을 강조하는 부분은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또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자, 지귀밥 또 보이죠? 슬픈 얼굴. 자, 사랑처럼 슬픈 얼굴. 사랑은 플러스죠. 긍정이죠. 슬픔은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여기 부분이 아까 언급했던 역설법이 쓰였습니다. 역설법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했죠? 역설법은 약간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파악하면 좀 쉽게 이해된다라고 했습니다. 역설법 이제 첫 번째는 누가 봐도 말이 모순적으로, 문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역설이고, 또는 말은 조금 되는데 상식적으로 긍정의 이미지와 부정의 이미지가 함께 갈 때, 자, 이것도 역설의 두 번째 케이스다. 이게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역설이라고 하면서 예시를 뭘 들었냐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게 역설법이죠. 근데 지는 게 어떻게 이기는 거야? 이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런 건 역설법의 첫 번째 케이스야. 자, 그런데 역설법의 유명한 예시 중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자, 결별이 이별이죠. 근데 이별이 뭐 축복을 이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꼭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결별, 이별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마이너스의 이미지죠. 근데 축복은 플러스의 이미지입니다. 이제 긍정과 부정이 같이 갈 때의 역설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그 영상에서 반어법과 역설법의 수많은 예시들을 되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 영상 끝에 그 영상에서 반어 역설 설명한 그 부분을 다시 잘라서 편집해서 붙여줄 수 있으면 붙여드릴게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자. 사랑처럼 슬픈 얼굴. 뭐 사랑은 플러스, 슬픔은 마이너스. 역설법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런 것도 역설이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 심사는 마음이란 뜻인데 마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외롭고 황홀해? 자, 긍정과 부정이 같이 간다. 자, 이거 역설법이죠. 자, 요거. 자, 강물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그립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로 물론 직접 보는 건 아니겠지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거지만 마지막에 시선의 이동은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로 마무리가 되죠. 자, 소녀는 황홀이 이것도 중요해요. 황홀한 이유는 순이를 어쨌든 떠올렸으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그리워하는 순이란 대상을 비록 직접 만날 수 없지만 머릿속 마음속으로 떠올렸기 때문에 황홀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과거의 순이와 함께했을 때를 과거 회상하는 거죠. 이 시에서 과거 회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맞다고 하세요.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다시 한번 반복이죠. 역설법. 자, 지금 문장부호가 있고요.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어른거린다. 머릿속과 마음속에 떠오른다라고 하면서 그리운 대상을 이제 이 시 자체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시적 대상.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 고백적으로 말하는 사람이고요. 그리워하는 순이는 시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전체적으로 어떻죠? 자기가 자기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듯한 고백적인 독백하는 듯한 말투죠. 그래서 이 시가 뭔가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 소년이란 시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라는 말은 틀려요. 만약에 이게 되려면 약간 대화체가 되어야 돼. 뭐 누구야, 뭐 어머니, 뭐 어머니 이렇게 뭐 누구야, 영수야 이렇게 누굴 부르면서 말을 건네야 되는데 이건 그냥 고백하는 독백체에 가깝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연쇄적인 방식을 쓰고 있다. 연쇄법을 쓰였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시험 문제에서 그 문제 선택지가 있을 때 문장 전체가 끝까지 다 맞는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연쇄법을 써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그 말은 틀리겠죠. 연쇄법은 일부 보이는 건 맞지만 여기서 연쇄법을 써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주는 건 아닙니다. 역동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움직임이 막 되게 세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 시가 뭐 그렇진 않거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요. 윤동주의 소년, 지금 내가 다 얘기했나? 현재 시제 다 얘기했죠. 추상적 대상의 이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이 부분만 얘기 안 했군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가을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가을이라는 건 약간 추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뭐죠? 자, 이건 문학 용어야.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수능과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이야. 자, 문학 개념 중에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자, 비슷한 말도 알려드릴게요. 추상적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정서, 뭐 감정, 정서가 감정이죠. 시간의 흐름, 뭐 계절 이런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이런 게 추상적 대상이고 다른 말로 관념적이라고도 해요. 관념적 대상. 어떤 머릿속에 있는 개념으로만 있는 거. 그것의 구체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마치 눈에 보이는 물건처럼 표현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자, 구체화. 구체화는 그럼 비슷한 게 뭐죠? 뭐 시각화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감각화 그리고 형상화라고 할 수 있겠죠. 형상화. 그래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를 추상적 대상의 형상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에 있냐? 자,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죠.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이제 선생님이 아까 주객전도로 말한 건 그냥 정말 일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로 그냥 막 보자 우리는. 가을이라는 추상적 대상, 시간과 계절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대상을 마치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뚝뚝 떨어진다라고 시각화, 형상화, 감각화했습니다. 이 부분이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인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 거냐면 이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하고 여기서 쓰이는 어떤 그 시적 발상. 자, 이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는 단순하게 표현 기법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밑줄 긋고 여기에서 쓰인 표현 기법과 유사한 것은 그러니까 표현 기법은 뭐 직유법, 은유법, 뭐 비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단순한 표현 기법이란 단어는 좀 약간 단순한 것들인데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는 약간 독특한 발상이기 때문에 발상 및 표현 기법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냥 그건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발상 및 표현 기법 유사한 걸 찾으라는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로 유명한 식구들을 몇 가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가장 유명한 건 황진이가 쓴 시조인 동짓달 기나긴 밤에 그거죠. 선생님이 그냥 대충 할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 다 쓰진 않을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어내요. 춘풍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뭐 어른님 오신 날 밤이면 구비구비 펴리라. 자, 이런 시가 있죠. 구비구비 펴리라. 자, 그러면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만질 수도 없고 꾸길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의 개념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허리를 잘라내서 어떤 따뜻한 이불에 넣었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시면 밤이 너무 짧고 아쉽잖아. 그래서 그 따뜻한 이불 속에 꾸겨놨던 밤이라는 시간을 다시 펼쳐서 이어서 쓰고 싶다.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죠. 그래서 그 동짓단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어내요 라고 시작하는 황진이의 시조가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로 제일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한직의 낙타라는 시가 있어요. 이한직의 낙타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선생님이 지금 외워서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잃어버린 옛 동심의 옛 이야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의 오후 하고 이 시가 끝나거든요. 동물원의 오후. 자, 이 부분도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인데 옛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치 무슨 낙타의 응가처럼 여기저기 동물원에 옛 이야기가 여기저기 이렇게 떨어져 있대.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는 뭐 예전에 있었던 시조 가사뿐 아니라 현대시, 고전시 이게 두루두루 나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떠올려 볼까요? 이육사 아시죠? 이육사의 시에 광야라는 시에서 보면은 부지런한 계절이 피었다지고가 있어.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 유명하죠? 부지런한 계절이 피었다지고. 자, 부지런한 계절, 이것도 계절,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대상인데 마치 꽃처럼 피었다 지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죠? 이것도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야. 자, 선생님이 너무 이거 이제 글씨가 너무 날렸다. 자, 그 다음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로 진짜 하나만 더 떠올릴게요. 정철의 3위곡이라는 시에서 마음에 맺힌 서러움이 첩첩이 쌓여서라는 부분이 있어서 첩첩이 쌓여 있어. 자, 그 정철의 3위인곡이라는 시에서 이제 사랑하는 님이 날 찾아오지 않는 그 외로움과 그리움을 하소연하는 부분에서 나의 서러움이 첩첩이 쌓여 있다. 서러움은 감정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 마치 책처럼 먼지처럼 첩첩이 쌓였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런 느낌들이 바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동주의 소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거 필요한 사람은 화면을 정지하고 필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로 아까 뭐라고 했죠? 실제 시는 이렇게 산문처럼 줄줄줄 좀 이어져 있는. 그래서 실제 원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윤동주의 소년이 이렇게 시가 한 연이에요. 일반 시처럼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1년으로 된 하나의 뭉탱이로 된 산문시입니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하나로 다 뭉쳐있는 산문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율감, 리듬감이 많이 느껴지는 이유는 시어의 반복, 식구의 반복. 그죠?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을 어린다. 자, 이 부분. 그래서 문장 전체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문장의 끝부분 현재형 시제로 맞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동주의 소년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중요했던 거 필기한 걸 위주로 하고 최종적으로 총 복습을 빠르게 하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자, 윤동주의 소년 여기저기서 지시어의 연속적 배치, 단풍잎 같은 직유법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슬픈 가을, 감정이입, 뚝뚝, 음성상징어, 소멸, 하강, 슬픔, 이별의 이미지, 떨어진다. 현재형 시제.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자, 이 하늘은 긍정적인, 봄과 하늘은 긍정적인 이미지야. 자, 그리고 이 네모한 것들은 어떤 시적 화자가 보고 있거나 실제로 보고 있거나 떠올린 이미지에 따라서 시선이 이동되고 있는 거죠. 자,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자, 이 부분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자, 파란 물감, 색채 이미지니까 시각적 이미지기도 하고 자연과의 동화가 이룬 부분이 이거다. 자, 하늘을 새긴 하늘색이 마치 나의 눈썹에 이렇게 물드는 것 같다는 거니까 자연과의 동화.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이제 씻어보면, 자, 따뜻하다. 촉각적 이미지도 있어. 이 시에 시각적 이미지만 있다고 하면 틀리다고 해. 자,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자, 이제 손바닥. 아직 순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손바닥을 이렇게 딱 쳐다봐. 그러면 자세히 쳐다보면 손금이 보이고 거기서 강물이 보이고 강물에서 함께 지냈었던 순이가 떠오르니까 손바닥 손금부터 이제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을 떠올리는 이제 계기가 시작되는 거야. 자,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바닥 안에 보이는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두 번 반복해서 그리움이란 정서를 강조하고 운율감도 형성하고 있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자, 역설법 놓치지 마세요. 자,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 이 아름다운 순이 이제 드디어 나왔다. 이 시적 화자인 소년,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이 소년이죠. 이제 소년은 시적 화자가 자기가 자신을 소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소년의 내면에 존재하는 대상, 그리움의 대상, 그러니까 주된 시적 대상이 바로 아름다운 순이죠. 얼굴이 어린다, 어른거린다, 떠오른다 라고 했으니까 과거 회상의 느낌이죠. 소년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시가 느낌이 어떠냐면 시적 화자가 어떤 순이를 그리워하는 소년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소년은 시적 화자가 자기 자신을 소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근데 이 황홀히가 기출문제를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손바닥에 파란 물감이 묻어나다. 여기에서 황홀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황홀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쨌든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을 떠올린 다음에 순이를 떠올리니까 슬프기도 하지만 황홀한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위에 손바닥, 손금 바라보는 여기에서 황홀함을 느낀다고 하면 틀리다고 해야 돼. 다시 한번요. 자, 이 황홀함이라는 감정은 지금 내 곁에 없지만 이 소년에게 있어서 너무나 깊은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이 순이죠. 그 손바닥 보고 손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순이의 얼굴을 떠올리니까 그때 황홀함이 느껴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역서법. 자, 아름다운. 자, 이렇게 문장 부호가 있으면 이 앞뒤가 되게 주목하는 효과가 있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라는 식구를 좀 주목하고 집중하는 효과를 주겠네요. 이 어른거린다. 자, 반복을 통해서 자, 이 부분은 여기 앞에 있는 부분과 거의 통째로 비슷하죠. 그래서 시어 식구의 반복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문장이 거의 전체적으로 반복할 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라고도 해요. 통째로 반복이 됩니다라고 해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도 이 시에 분명히 보이고 있네요. 자, 반복을 통해서는 어때요? 반복을 하면 그 그리움이라는 정서 강조되죠. 그리고 끝부분에 반복을 했으니까 시적 여운도 주겠죠? 당연히 반복은 리듬감을 형성하겠죠. 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총 복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이나 이제 자습서에서 요 정도의 설명으로 끝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윤동주가 활동했던 이제 그 생애가 바로 일제강점기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제강점기라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집중한 시대 반영론의 입장에서 만약에 일제강점기라는 반영론의 입장에서 집중해서 이 시를 분석을 한다면 여기에서 순이는 단순하게 사랑하는 여인, 단순하게 그 의미를 좀 뛰어넘어서 어쩌면 일제강점기에서 떠돌아다니는 우리 유랑민, 어떤 안타까운 우리 민족, 아니면 빼앗긴 조국,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열린 해석을 할 수도 있다까지, 여기까지 선생님이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시험 문제에 박스로 나올 거야. 박스로 뭐 이 시대는 일제강점기였고 윤동주가 일제강점기에 무언가를 목격해서 그 시기에 이 시를 썼으며 이렇게 반영론적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 박스를 주어졌을 땐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윤동주의 소녀는 여기까지 분석하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